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살면서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 있을 겁니다. 또 가장 후회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0여 년 인생을 살아보니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은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저희 아들을 낳은 일이고요. 그래도 인간이면 누구나 한두 가지 쓸모는 갖고 있다더니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전 남편에게 유일하게 고맙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아들을 만나게 해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일일이 기억도 다 나지 않을 만큼 저희 모자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파를 겪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 지금의 제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살면서 어지간한 일에는 단련이 되었고 더 이상 크게 놀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다 저의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제게 딱 하나 남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채널의 사연을 열심히 듣기만 했는데 저도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 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제 전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아는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고요. 저희 집과 남편네 집은 바로 작은 골목길 건너일 정도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하굣길에 만나면 같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떡볶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친한 오빠 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거의 10여 년을 같이 보내면서 지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남편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잠시 소식이 끊겼었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가끔 전화로 남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끊어졌고요. 다시 저와 연락이 닿은 건 남편이 군대에 갔다가 말년 휴가를 나온 이후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다시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 어리던 애들 둘이 둘 다 성인이 되어서 같이 술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상황도 신기했고요. 그 뒤로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 가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저녁 후 복학하기 전에 살 자취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쁠 때였는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알아봐주고 했죠.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는 사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봤던 사이라서 이성으로 느껴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녀 사이는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꼭 남편을 잘 만나서 호감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고는 하셨었죠. 어쨌거나 제 형편에 대학은 사치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아깝다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추천해 주셨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는 해결되어도 생활비는 구할 수가 없었고 생활비를 벌려면 어차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당장이라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서 격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 만난 거였고요.
연애는 재밌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첫 연애였거든요. 주말마다 만나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데 하루하루가 지칠 정도로 힘든 와중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아이가 생긴 거죠. 바로 지금의 저희 아들이었어요. 남편의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스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아이를 지워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둘 다 아직 어린 나이였고 저는 저희 엄마처럼 남편 없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은 없었어요. 둘이서 손을 잡고 병원 앞까지 갔지만 결국 엉엉 울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살자고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요. 임신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는 그만둬야 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3, 남편은 25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졸업 후 취직을 할 회사에 이미 합격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사히 졸업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죠. 결국 저희는 시댁에서 온갖 욕을 먹어가며 신혼집을 구할 돈을 우선 빌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1,000원 한 장 보태줄 돈도 없었으니 시댁에서 신혼집 보증금이라도 빌린 게 그나마 더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신혼이 아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과 친지들만 불러서 조촐하게나마 결혼식도 치렀고요. 원룸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날 나이가 아들이라는 걸 들은 날 남편과 껴안고 밤새도록 우리 셋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취업이 확정된 남편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며 돈을 벌었습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요. 똑같이 취업이 확정된 남편의 동기들은 학교는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저 술 마시고 여행을 다니며 놀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 그리고 저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드디어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 저희 살림에도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그건 외에는 온통 힘든 일투성이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늘 바빴고 회식이네 동기 모임이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육아가 처음인 저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가고 있었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밤늦게 야근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집에 돌아오면 졸고 있는 저와 아들의 볼에 뽀뽀도 하고 이불도 덮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주말이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셋이서 근처에 카페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했고요. 저는 어리석게도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요. 남편에게 상간녀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저희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조는 많았습니다. 원래도 일이 많기는 했지만 유난히 잦아졌던 야근과 주말에도 이어졌던 출근이 시작이었어요. 가끔씩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저와는 대화 한마디 없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TV를 조금 보다 잠이 들기 바빴고요. 여보, 이번 주에 우리 우연히 병원 상담하러 가기로 했잖아. 나 못 가. 그날 일해야 해. 뭐? 이번 주도 가야 해? 상담 예약해뒀다고 일정 비워놓으라고 했잖아. 내 사이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오라면 나가는 거지. 당신이 혼자 좀 다녀봐. 피곤해.
자야겠어. 그래도 아이에게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안겨와도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다만 말할 수가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게 바람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시계는 밤 1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한다며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한참 전에 아이를 재워놓고는 이상하게 그날은 저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방 2칸짜리 빌라로 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면 주차장과 골목길이 훤히 내려다 보였죠. 여름이라 밤 공기가 후덥지근했고 마침 속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복도라도 조금 걸을까 싶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주차장에서 못 보던 차에서 내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차가 없었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부르려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전석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고 곧장 그리로 다가간 남편이 그 여자를 끌어안았거든요. 그러고도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다정하게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한참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앉았어? 부에도 켜고 있던가 깜짝 놀랐네. 그 여자 누구야? 언제부터야? 제 말에 움찔 놀란 그 사람은 곧 정색을 하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오밤중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 여자라니. 나 방금 봤어. 빌라 주차장에서 그 여자랑 당신이 같이 있는 거. 도대체 뭘 보고 헛소리하는 거야? 그 사람 그냥 나 데려다준 직장 상사야. 야근하고 같은 방에라서 태워다 준 것뿐이라고. 순순히 고백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오히려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더라고요. 혹은 의부증에 걸려서 모든 걸 의심하는 아내 취급이었죠. 그럼 방금 그건 뭔데? 내가 헛것이라도 봤다는 말이야? 당연하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뭘 제대로나 봤겠어? 기가 막혀.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미치겠네 진짜. 그럼 내가 뭐 당신 놔두고 나가서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당신 집에만 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 남편은 정색도 모자라서 아주 발작을 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절더러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하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제가 저를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저 인간 말대로 멀고 어두워서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렇게 그날은 시간도 늦은 새벽인데다가 저희가 싸우는 큰 소리에 아이도 자다 깨서 우는 바람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마치 간밤의 일이 아예 없었던 일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딱 한 번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놈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유치원도 못 들어간 어린 자식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도 그 인간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계기로 그 여자와 조금 더 비밀스럽고 철저하게 미래를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어찌나 철저했는지 그 뒤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 여자와는 정리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반년쯤 뒤에 다시 제게 들켰을 때는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오히려 세상 당당한 얼굴로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주변에서도 TV에서도 흔히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뻔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웃기게도 그 뻔한 일이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을 뿐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자는 남편의 직장 상사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로 거래처에 영업을 나갔다가 만난 여자인데 남편보다도 4살이나 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거래처의 사장님이었죠. 업무가 끝난 뒤 사장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 따님이라고 소개시켜준 사람과 눈이 맞은 거였고요. 당연히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으니 사장님께 허락을 받을 수는 없었고 그 여자와는 지금껏 아무도 모르게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기라도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것도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줄 테니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끝내는 거였죠. 재산분할도 없다고 했고요. 기가 막혀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더니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유책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기여도로 따지는 것이고 본인은 결혼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경제력이 없어 불리한 상황이다. 거기다 양육권을 대부분 친모가 가져가기는 하지만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바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단지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아이와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 아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원한 건 맞지만 정작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인데다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지라 경력이 있는 것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봐주거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2년 전에 긴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저에게는 이제 가족도 연락이 닿는 친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셨던 친정어머니 때문에 이혼만큼은 절대 피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박복한 제 팔자이려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인간이 위자료를 합시고 내어준 돈의 일부로 우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지은 지 40년도 넘은 구옥 단칸방이었죠. 신혼초에 살림을 시작한 단칸방 시절로 다시 돌아오게 된 셈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한 데다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우는 아들을 껴안고 그날 밤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아이를 친한 친구에게 잠시 맡기고 그날부터 미친 듯이 밖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학력도 경력도 없는 애 딸린 아줌마를 써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청소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 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초보면서 아줌마가 환영받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바닥을 쓸고 닦고 독한 약품에 섞인 세제를 쓰면서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 때때로 머리가 핑 돌게 어지럽고 속이 역한 날도 많았습니다. 관절 여기저기가 아픈 건 물론이고 손가락 피부가 다 갈라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아이를 친구에게 맡길 수는 없어서 두어 달이 지났을 때부터
아이를 찾아와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는 동안 청소 용역이 싫어고 만든 한 칸도 안 되는 좁은 창고에서 아이는 졸다 깨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것도 지겨우면 빌딩 앞 벤치에 엎드려 누워서 줄지어가는 개미떼나 잠자리떼를 보면서 놀았고요. 제 엄마가 곤란할까봐 우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착한 아이였지만 용역업체에서는 곧 저를 내보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녔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였어요. 청소업체에서 잘리고 나서는 기술이라도 배울까 싶었지만 그걸 배우는 동안에도 돈은 필요했어요. 엄마만 찾는 어린 아들 때문에 당장은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50대인 주인 부부가 하는 백반집이었는데 제 딱한 사정을 듣더니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식당 부엌 안쪽에는 잠시 누워 쉴 수 있는 온돌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는 사다 준 그림책 몇 권을 읽고 또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제 손을 잡고 함께 출근을 해서 밤늦게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아이 없이 일을 구할 수 있었으니 조금 더 조건이 괜찮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식당에서 일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으니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두 모자가 하루 세 끼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지낼 정도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월세, 공과금도 내고 생필품을 사고 가끔씩 병원비도 내고 나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프기라도 해서 며칠 일을 빠지기라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까이는 돈이 꽤 되었고요. 아이가 클수록 들어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입혀야 했고요. 나중에는 평일에는 식당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다른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돈을 준다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서 했어요. 아이도 커가는데 언제까지나 이 단칸방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축을 해야 했고요. 저는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이라도 나면 일주일간 아이가 먹을 반찬도 만들어야 했고요. 이런 형편이니 평소에는 아이 숙제 한번 제대로 봐준 적이 없었고 변변차는 학원 한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학과에서 하는 운동회며 발표회며 하다못해 학부모 상담에도 한번 참석할 수가 없었고요. 일을 빠질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하루하루 일당이 소중한 처지라 쉴 수가 없었거든요. 핑계라면 핑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단한 삶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달리 저희 아들은 정말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살면서 본 적이 없을 만큼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이는 10살이 되던 해부터 제가 없는 동안 학교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매일 몇 가지 반찬에 찌개로 돌려 만든 메뉴뿐이었는데도 반찬 투정 한 번 한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먹고 난 반찬통만 냉장고에 넣어놓으라는 제 말에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꼬박꼬박 설거지를 해놓고 집 청소도 했고요. 아, 우영이 엄마 아니야? 오랜만이네. 정희 어머니. 어느 날 하루는 퇴근길에 동네 슈퍼에서 휴지와 라면을 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들의 같은 반 친구인 정인의 어머니였어요. 저희와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고요. 제가 우연히를 일찍 낳은 데다가 저 집은 정희가 늦둥이라 저보다 10살이 많은 언니였어요. 저희 집 사정을 다 아셔서
가끔씩 저희 우연이를 불러서 정이랑 같이 밥을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아유, 라면 사는 거야? 네, 오늘은 라면이 좀 당겨서 아침에 애들 김밥 싸느라 바빴을 텐데 출근은 어떻게 했어? 네? 김밥이요? 아니, 오늘 애들 소풍 가느라고 김밥 쌌잖아. 우연이는 김밥 싫어해? 스, 소풍을 갔다고요? 오늘이요? 어머, 오늘 애들 학교에서 소풍 갔잖아. 몰랐어? 아이고, 우연이가 말을 안 했나 보네. 저는 오늘이 소풍일이라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저번 주에 지나가듯이 우연이가 다음 주에 소풍이라고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에 김밥 도시락이 없는 걸 보고도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집을 나서던 아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어요.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던 우연이가 놀라서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정우연, 너 왜 오늘 소풍이라고 말 안 했어? 그냥...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김밥도 없이 어떻게 했어? 점심 굶었어? 아니야. 가다가 빵 사 먹었어. 우유랑. 정이 김밥 많다고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엄마가 잊어버렸으면 다시 말을 했어야지, 이 녀석아. 왜 그랬어? 괜찮아. 그리고 나 김밥 별로 안 좋아하잖아. 빵 맛있었어.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크면서 흔히 한다는 친구와의 싸움박질도 별난 사고도 한 번 친 적이 없었어요. 착하고 성품 바르게 자라는 아들에게 고마웠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눈치부터 먼저 생긴다던데 제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우연히는 거기다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태어나서 학원도 한 번 보낸 적이 없었는데 시험만 쳤다 하면 늘 100점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전교 1, 2등을 다투었습니다. 어릴 때야 다들 고만고만하니 조금 책 좀 읽은 걸로 운 좋게 잘 나온 점수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우연히는 이번에도 1등이라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부모 상담을 못 가서 우연히 같은 아들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가. 우리 정이는 이번에도 뒤에서 몇 등인가 했다더라. 어휴 속 터져. 우연이는 어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 반듯하니 예의도 바르고. 정이도 예쁘고 성격 좋잖아요. 저는 정이 같은 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만 데리고 살아봐. 아주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테니까. 아무튼 우연이는 대학 걱정이 없겠어.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갈 거 아니야. 우연이는 걱정이 없었지만 제가 걱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지런히 모은다고 모아서 햇볕이 잘 드는 다세대 전세로 이사를 했지만 그러느라 또 통장 잔고가 간당간당했거든요. 4년지 대학학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과외 한번 못 시키고도 혼자 열심히 공부한 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학비만큼은 제가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했지만 살면서 졸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물론 아들이 대학을 안 갈 리는 없겠지만 장학금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는 건 더더욱 바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고3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동안 쉬었었던 주말 출근도 다시 하면서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정희 어머니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우연이가 본인이 원하던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거든요. 학비가 해결되었으니
남은 건 생활비뿐이었어요. 우연히는 본인 생활비는 이제 본인이 벌어서 쓰겠다고 했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우연아, 너 공부하느라 너무 살 빠진 거 아니야? 무리해서 취업 바로 안 해도 돼. 요즘은 몇 번씩도 떨어진다더라.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대학교 졸업반이 된 아들은 학교 공부를 하랴 취업 준비를 하랴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몸이 10개라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상한 것 같아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우연히가 머뭇거리며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변호사 되고 싶어. 로스쿨 가도 돼?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로스쿨이 뭔지는 TV에서 봐서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연이랑도 거기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TV를 보며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취업이 몇 년이나 미뤄지는 건 둘째치고 학비를 생각하면 선뜻 그러마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우연히가 제게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처음이었고요. 저는 차마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괜찮아.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변호사 시험도 꼭 한 번에 붙을게. 됐어. 엄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기만 하면 돼. 알았지? 응. 사랑해 엄마. 아들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로스쿨 학비는 우선 대출로 해결했죠. 무리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코피까지 흘리면서 밤낮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예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해서 마지막 해에는 한 집에 살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본 날보다 보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변호사 시험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그게 떨어지는 사람도 엄청 많은 시험이더라고요. 그나마도 딱 5번 시험을 칠 기회밖에 없다고 했고요. 저는 저러다 애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볼 때마다 반쪽이 된 얼굴을 보면서 제가 뭔가 해줄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팠죠. 다른 집은 애 편하게 다니라고 학교까지 매일 차도 태워주고 영양제니 뭐니 다 사다 나르면서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게 시키던데 저는 그러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아들은 3년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더니 그 어렵다던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고생이 다 끝났다 싶었어요. 제가 하는 고생은 아무 상관 없었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저희 모자는 케이크와 맥주를 사와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라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엄마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너만 즐겁고 행복하면 돼. 이제 고운 아가씨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 무슨 결혼이야 벌써. 나 엄마랑 같이 살 건데? 아이고 됐네요. 다 큰아들이랑 내가 왜 같이 살아. 나도 이제 편하게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편하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그 어리던 품 안의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저랑 같이 술자리를 하는 것도 아직 믿기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가 혹시 엇나가기라도 할까봐 걱정했던 지난 세월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만은 듣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그 애가 어엿한 변호사가 됐다니
이제는 정말 제가 당장 죽어도 걱정이 없겠다 싶었어요. 이만하면 혼자서도 잘 키워낸 게 아닌가 싶었죠.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우연히가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랑은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을 한 직후에 아빠를 조금 찾았던 걸 제외하고는 아이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제 아빠를 찾은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심지어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도 그저 씩 웃고 마는 게 다였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빠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어릴 때 그냥 아빠랑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했어 라고 말한 게 아이에게 말해준 전부였죠. 아이가 크는 동안 전 남편은 정말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행복해 했었는데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처는 받아두었습니다. 최소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정도는 계속 알고 있었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이가 다 커서 아빠를 찾는다면 알려주어야 했으니까요. 우연히가 6살 때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딱 한 번 연락을 먼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급했거든요. 정말 그때 딱 한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입금된 200만 원. 그게 우리가 연락한 전부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저와 이혼을 할 때쯤 전 남편은 그 상간녀와 이미 2집 살림을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이혼한 후에는 그 여자 아버지를 설득해 마침내 재혼을 했고요. 여자 아버지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딸이 고집을 부리는 걸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인이 거래처 사장이었으니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한 남편놈의 인생은 꽃길이었어요. 평생 구경 한번 해본 적 없던 고급 아파트에 기사 딸린 외제차까지, 거기다 회사를 나와 장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차렸고 지금은 사장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어도 소식은 알게 되더라고요. 신문 기사에서도 가끔씩 남편놈의 얼굴이 나왔거든요.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는 아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을 전부 말해줘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지도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우연히의 말에 결국 마음을 굳히고 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된 것과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요. 아들은 심하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겠죠. 그저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겠거니 싶었던 부모가 사실은 돈과 여자의 눈이 멀어 처자식도 버리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새도록 먹은 걸 전부 토해내는 아들을 보며 저는 사실을 전부 말해준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냥 좋은 기억만 간직하도록 적당히 둘러서 말을 할 걸 그랬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아들은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부쩍 줄어들고 늘 밖을 나돌며 집에 있는 시간도 잘 없었어요. 막 로펌에서 일을 시작해서 바쁘기도 했죠. 저는 저대로 마음의 상처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들이 받은 충격을 그때 잘 설명해서 해소해 주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 뒤로 한 달인가 지났을까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얼굴도 잘 못 본 지 오래된 터라 반가워하며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트렁크 몇 개에 아들의 짐이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우연아, 어디 여행 가니?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아, 나가다니? 어디를 자취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제 아빠랑 살려고. 아빠도 그러자고 했어. 저는 제가 들은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멍하게 되물었죠. 엄마 말 듣고 아빠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찾아갔는데 변호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엄마한테는 미안한데 나 엄마랑은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아빠랑도 살아보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 인간이랑 살겠다고? 너 그 여자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아줌마도 이미 만났어. 나 싫어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아줌마도 괜찮다고 하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데 눈물부터 터지더라고요. 대체 그 인간이 거기서 애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우연아. 우연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네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 그 여자가 널 좋아할 리가 없잖아.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려는 아들을 붙들고 저는 엉엉 울며 말렸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며 나가겠다는 아들을 끝까지 붙들자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못 사는 엄마랑 살아야 하는데? 뭐? 그러라고? 엄마,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변호사 된 것도 지금까지 다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효연아.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 가난도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아버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동안 세상 좋은 건 다 하고 살더라. 나도 이제 부모 덕 좀 부려보고 싶어. 효연아,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변호사 됐다고 끝이 아니야, 엄마. 동기들은 다 있는 집 자식들이라서 변호사 되자마자 부모들이 외제차 뽑아주고 강남에 사무실 기업까지 해주더라. 나는 남의 회사 들어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학자금 갚고 사무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꿔. 이혼한 건 엄마 아빠 사정인데 나까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는 그 말에 저는 결국 아들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실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우리 우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애가 하고 싶다는 걸 모른 척 해온 건 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한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왜 아이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아이가 집을 나가고 얼마 뒤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애는 잘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변호사 돼서 번듯하게 살겠다는 애 앞길에 똥물 뿌리지 말라는 말도 같이 하더라고요. 참 한결같은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한 절기 남아있던 부성애라도 있다면 애한테는 잘해주겠지 싶어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이가 나가고 나서 제가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도 모를 시간들이었어요. 아이에게는 종종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로 잘 지내고 있다는 답장만 가끔씩 올 뿐이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나간 빈 방만 가끔씩 쓸고 닦으며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라도 올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 집 주소를 알려주며 급하게 여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허둥지둥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본 건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어딘지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두리번거리면서 궁궐 같은 전 남편의 집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을 지나서도 한참 대리석 조경이 어우러진 정원을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인부로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밖으로 나오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 우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이 집 경매에 넘어갔어. 뭐? 아, 경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아빠는? 그 전에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그 뒤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전부 경악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은 얘기들 뿐이었죠. 아들이 말한 사정은 이랬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저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아들은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부자인 상간녀와 살고 싶어서 제 엄마를 그리고 저를 짐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에 도저히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라는 말에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던 그 인간은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다는 말에 바로 화색을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는 처가 된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식이 없으니 처조카에게 물려줘야 할 판이었다고요. 제 피 같은 돈을 남에게 물려둘 생각을 하니 속이 답답했겠죠. 그러던 차에 마침 번듯한 아들이 나타나 아빠가 그리웠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 아빠 아빠 하면서 따르는 제 핏줄에게 물려주는 게 100배 1000배 나았죠. 전 남편은 우연히가 집에 들어간 그날부로 같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 전반의 업무를 알려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미심쩍은 눈초리로 아들을 경계하던 전 남편은 한 집에서 몇 달 같이 출퇴근을 하며 지켜본 바로 아들에게서 조금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부자간에 같이 술을 마시고 슬슬 업무 기밀을 알려주기도 하면서요.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괜찮죠? 예. 당신 닮아서 넉살도 좋네? 당연히 날 닮았지. 얘가 얼마나 머리도 좋고 똑똑해. 인물도 이렇게 훤하고. 앞으로 당신한테도 친아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니까 걱정 마. 남편과 같이 사는 상간녀는 처음에는 다 커서 나타난 전처의 아들을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금방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자 차츰 전 남편처럼 경계를 풀어갔고요. 오연이가 워낙 인상도 선하고 넉살도 좋아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 재주가 있었죠. 그리고 오연이가 그 집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들어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어요. 아들은 몇 달에 걸쳐 전 남편의 경계를 푼 뒤에 회사로 출근하면서 매일 회사의 기밀 정보를 모았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회사라면 마음먹고 털어서 먼지 한 털 안 나오는 곳이 없기 마련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노린 것이었어요. 전 남편의 회계장부에서 결국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고 그것 외에도 모았던 다른 불법적인 항목들을 모두 모아 익명의 제보로 국세청과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거액의 신사업에 투자를 시작하던 회사였기에 수사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주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배임과 횡령 및 기타 혐의들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자금 흐름이 막혀 난리가 났고요. 결국 팔 수 있는 자산은 모두 팔아치워야 하는 바람에 이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이혼하겠다며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어떻게든 그 집에 들어가야 했는데 근데 아빠랑 산다고 하면 엄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엄마. 나 엄마한테 그때 했던 말 하나도 진심 아니야. 진짜야.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오열했고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 큰일을 벌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수 같은 걸 바란 적도 없는데 그걸 아들의 손으로 직접 하게 했으니 저는 비통해서 애간장이 다 끊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겠다며 돈을 받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일단 돈은 내어주는데 사무실 대신 회사로 들어오라고 꼬시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고요. 혹시나 일에 말려들까 싶어 법무이사 자리를 주겠다는 걸 전 남편 회사에서는 일부러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넣어둔 통장을 고스란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이 돈 엄마가 쓸 자격 있어. 엄마도 이제 하고 싶은 일 해. 식당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아. 모든 일이 끝난 뒤 아들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일상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저는 그저 모든 일이 무탈하게 끝나 아들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건네주었던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줄 생각으로요. 전 남편이 준 돈이니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부모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문득 심장이 내려앉고는 합니다. 이제 복순이 뭐냐는 것은 다 잊고 살자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했고요. 아들은 작은 로펌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모자에게도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